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진도별 모의고사 8회 동안 진행을 합니다. 우리 이제 동형 모의고사하고 좀 비교를 하시고요. 전범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를 나눠가지고, 파트 나눠가지고 들어가죠.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는 시간 안배나 이런 이제 훈련보다는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 이론 공부했던 것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좀 어렵게 제가 좀 출제를 했습니다. 풀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많이 모르는 문제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것들을 최대한 중심으로 이제 뽑아서 먼저는 기출부터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언제나 그랬듯이 행정구제법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다음 시간에는 행정심판, 그리고 이제 손해전복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우리가 풀어보도록 할 텐데, 어렵긴 하지만 우리 문제는 이제 점차적으로 어려워질 겁니다. 설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알고 계신 대로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행정학 과목과 관련돼서 현재 좀 함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언론 보도에서 나온 대로 분명히 언론엔 다 흘렸습니다. 전부 다 흘린 거고 팩트는 확인이 된 부분인데, 사과수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2년 또는 3년 뒤에 사과수의 고교 과목은 폐지가 될 것이고, 이제 행정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과수를 없애는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고민하시면 행정법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것 외에는 인사혁신처의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문제는 점차적으로 계속 어려워질 것이고, 2년, 3년 뒤에는 이제 행정법은 완전한 필수 아니면 필수 선택, 최소한 필수 선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문제가 어려워지면 여러분들한테 불리한 것이냐? 그건 아니죠.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져서 평균 점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한테는 무조건 유리하고요. 현재 상황에서도 사회나 다른 과목과 비교했을 때 같은 점수를 맞게 되면 15점 이상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입니다. 더 어려워지면 20점 이상 벌릴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그동안 맞으셨던 점수를 계속 유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례 중심의 문제로 변해가고 있고 난도도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길어질 겁니다. 문제는 이번 추가 채용에서 17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국가직 추가 채용하고 12월에 있었던 지방직 추가 채용을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국가직 추가 채용에서는 문제 난도를 올렸습니다. 지방직 채용에서는 추가 채용에서 길이를 길게 뽑아냈습니다. 둘의 차이가 좀 있었고요. 국가직 추가 채용 쪽에서는 학생들의 점수 변동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져도 학생들은 길이가 똑같으면 결국 맞추는 정답률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를 찾지 못했고 인사혁신하는 방법을 바꿨고, 그래서 문제를 길게 냈더니 난이도가 높아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인사혁신처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려워지고 길어질 것이고, 우리가 점수를 유지만 해낸다면 다른 선택 과목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우월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 중 당연히 기출입니다. 사설 문제집이 나와 있는 것들 있긴 한데, 주관식과 객관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기출입니다. 기출을 벗어나는 문제는 아무리 어려워져도 존재할 수 없고요. 아직까지 우리한테 좀 생소한 부분이 변시 쪽하고 법전협 쪽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좋은 쪽은 국회 쪽입니다. 국회 쪽. 이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7급이나 9급 공무원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체크를 하시는 것이 당연히 기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1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에 행정소송 문제가 가장 난도가 높기 때문에 설명 부분도 가장 많고요. 절차 파트이기 때문에 소송 절차에 대한 부분에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30문제도 약간 버겁습니다. 작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 부분에서는 오늘 30문제의 진도를 완전히 다 빼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으로 2회차로 넘어가시게 되면 소송에 나왔던 법리가 거의 대부분 심판으로 넘어오면서 살짝 응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회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서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종합유원 시설업을 경영하던 자이다.
B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실시한 공매 절차를 통해 A회사의 위 종합유원시설 부지와 건물 기타 시설 일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사법관계죠. 이전을 받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하고 세무서장의 관계, 그 다음 두 번째 이 세무서장하고 A회사의 관계, 세 번째 A회사하고 B회사의 관계, 3명관계 처리 먼저 들어가셔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파악부터 하도록 합니다. 먼저 시작하면 세무서장이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있고 얘가 이제 의무를 부과했겠죠. 세금을 부과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직접 그 강제징수 절차를 들어간 게 아닙니다. 강제징수는 독촉과 체납처분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체납처분 절차는 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세 단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했을 때 얘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누구한테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죠.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좋네요. 밑에 저를 위한 새로운 아주 최현대식 강의실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저는 신림동에서 13년 동안 강의를 하다 넘어온 사람이어서 거기는 되게 시설이랑 모든 게 안 좋아요. 저는 이렇게 옛날 게 좋아요. PPT 이런 것도 좀 익숙하지 않고 점수만 맞추면 되죠. 그죠? 우리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이래 돼 있는데 얘가 얘한테 이렇게 위탁을 하죠. 위탁을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가 그 지위는 무엇인가 했을 때 학설에서는 공무수탁 사인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예요. 공무수탁 사인이다 이렇게 보면은 공무수탁 사인은 기타 행정 주체 지위가 인정되고 기타 행정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본래적 행정 주체와 달리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행정청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론적인 내용인데 근데 국세징수법에 보게 되면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행위는 세무서장의 행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위는 세무서장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체납처분 절차든 독촉이든 이런 행위들을 할 때 행정청은 얘입니다. 법적으로 행정청은 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냐면 A회사죠. A회사 얘가 이제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납세자, 체납자가 되고 있는 건데 얘한테 뭘 한 거예요? 얘한테 공매를 이렇게 한 거죠. 공매를 했습니다. 공매라는 것은 우리 법적 성질을 뭐라고 해요? 형성적 행정행위에는 특허인가 대리 세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특허인가 대리. 특허는 그 처분의 상대방의 법률관계를 바꾸는 거고 인가하고 대리는 처분의 제3자의 법률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 앞에 있는 특허하고 인가는 그 상대방과 제3자를 위해서 해주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대리는요 그냥 그 제3자를 대신해서 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세 개 모두 다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형성적 행정행위라고 얘기하고 이건 대리죠. 대신하는 겁니다. 대신. 누구를 대신하는 거야? A회사를 대신하는 것이죠. 원래는 A회사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환가시킨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줘야 되는 것인데 얘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대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리죠. 얘가 대리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처분이 되는 겁니다. 행정행위죠. 형성적 행정행위입니다. 이거는 얘네 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둘의 관계. 그러면 원래 이 A회사가 스스로 했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무엇을 대신해 준 것입니까? 얘하고의 관계가 되는 거죠. B회사. B회사. B회사하고의 관계에서 매매계약이 체결이 돼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둘이서 사법상 계약이 이루어졌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얘가 알아서 팔고 그 돈으로 얘한테 돈을 냈어야 되는 건데 얘가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대신해주고 있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 공매의 법적 효과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되는 거예요. 공매 법적 효과는 사법상 계약을 성립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한테 둘 다 권리 변동을 이렇게 발생을 시키게 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이제 대리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공매 절차에서 A회사의 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일체 B회사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다.
B회사는 위와 같은 소유권 이전을 통해 A회사의 종합유원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이유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으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이를 수리를 하였다. 지위승계 신고 이게 식품위생법이든 공정위생관리법이든 관광진흥법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그 다음에 지위승계 신고, 명의변경 신고 이런 거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지위승계 신고, 명의변경 신고 이렇게 되면은 영업자는 빼고 들어갑시다. 했을 때 지위승계 신고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할 때가 있죠. 지위승계 신고 또는 뭐로도 마찬가지냐면 명의변경 신고 이렇게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변경 신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얘 같은 경우에는요 양도인하고 양수인하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양도인이 있을 테고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다? 양수인한테 이렇게 넘어갔다 이거 양수인한테. 하면은 얘들 사이에서 이제 사법관계죠. 사법관계 이 부분에서는 뭐가 넘어가는 겁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소유권이. 그런데 이게 관어사업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소유권만 넘겨받아가지고는 바로 영업을 할 수가 없죠. 관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공법관계 문제가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법관계 문제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 뭐를 넘겨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업권 넘겨받아야 되는 거죠. 영업권을 넘겨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업권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누가 한 거예요? 얘가 한 거죠. 얘가 여기 있는 이 행정청한테. 이 행정청한테 이 양수인이 이렇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에 대한 이제 수리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 신고의 요건은 뭐냐 이거예요. 신고의 요건 보시고요. 요건에 형식적 요건이 포함되는 건 물론인데 우리 행정절차법 40조 2항에 있는 기재사항 구비서류 딱 두 개. 형식적 요건은 물론인데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수리를 요한 신고고 안 포함되어 있으면 자기환결적 신고로 그냥 남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냐 했을 때 이 영업권 아무 때나 넘겨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법관계 이 부분에서 들어가는 요건이 하나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 부분에서 들어가는 요건이 바로 유효한 양도계약입니다. 유효한 양도계약이 사법상 계약 이게 체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유효한 양도계약. 그러면 이 양도계약이 위법한지 무효인지 아니면 적법해서 유효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내용적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내용적 심사가 필요한 실질적 요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질적 요건이 돼버리면 이 친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는 거죠. 이 친구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 답안지 챙기세요. 네. 그래서 수리를 요한 신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수리가 뭐가 되는 거야? 수리는 처분이 되는 거죠. 처분이 되는 건데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이야 이렇게 수리가 돼버리면 이 수리는 무슨 처분이 되는 거다? 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수리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건 처분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지위승계 신고를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남구청장이 그에 대해서 수리를 한 겁니다. A회사는 위 신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다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수리 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누가 되는 거야? 외형상 상대방은 누가 되는 겁니까? 외형상으로의 상대방은 지금 얘가 되는 거죠. 양수인 이 친구가 외형만 보면은 얘가 이 수리 처분의 직접 상대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고 필증은 누구한테 넘어온 거야? 얘한테 넘어온 거예요. 얘한테 넘어온 건데 얘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양도인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한테 넘어온 때부터 만약에 90일 적용시켜버리면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90일 놓치게 되면은. 이제 몰랐는데 아무 통보를 못 받아가지고 제3자한테 통보를 해줄 의무가 사실은 없죠. 원칙적으로 없는 겁니다. 이제 모르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예요. 뭔가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 회사가 와갖고 지가 막 여기서 영업하려고 들고 막 이러니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2013년 3월 2일 관련 정보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예, 이 정보 공개와 관련된 제소기간에 대한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한번 꺾어 놓은 거예요. 한번 꺾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통화가 좀 다릅니다. 우선 여기까지. 그 다음에 A회사는 2013년 5월 21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위 지휘승계 신고 수리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예,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취소를 제기를 했는데 그냥 문제 주어진 대로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지금 이거는 공매잖아요. 공매잖아. 보통의 문제 같은 경우 이 문제 되게 좋은 게 보통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들끼리 진짜로 그냥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또는 이제 문제가 조금 응용이 되면은 이 친구가 양도인하고 양수인하고 둘이가 친구야. 친구인데 보통 이제 룸사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유흥주점을 하는데 친구인데 이 양도인 이 친구가 잠깐 외국에 여행을 가면서 좀 가게를 맡기고 갔어. 맡기고 갔는데 열쇠랑 다 주고 갔더니 이 친구가 그 책상 열어가지고 인감이랑 다 뽑아. 그래갖고 여기다가 내 이름 쓰고 여기다가 친구 이름 쓰고 원래 자기 도장 있고 남의 도장 여기서 하나 뺐죠? 이거 찍어버려. 계약서 만들어. 이거 가지고 들어가. 지휘승계 신고 해버려. 그러면 이런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형식적 심사만 해요. 실질적 심사하는 거 아닙니다. 진실성 파헤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파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청은 서류에 보니까 문제 없지, 계약에 문제가 없어. 그래서 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인은 외국에서 돌아왔어. 돌아와 보니까 상황이 또 이상하죠. 이거 내 가게인데 내 가게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법관계 소유권도 넘어가 있고 공법관계 영업권도 넘어갔고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 수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이 요건이 뭡니까? 유효한 양도계약이죠. 근데 방금 전에 그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잖아요. 무효인 양도계약이죠. 그러면 무효인 양도계약인데 수리가 나오면 그 수리는 무효예요. 그 수리는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효확인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판례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매 이렇게 들어가 버렸잖아요. 공매가 무슨 효과를 발생시킨 거예요? 이 매매계약의 효과를 발생시킨 건데 그래버리면 이 친구가 처분이잖아. 여기서의 계약은 처분이 아니죠. 공정력이라는 게 없어. 근데 이건 분명히 계약의 효과를 발생을 시키긴 했지만 이건 사실 행위는 처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엔 공정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무효확인 소송이었는데 여기서는 취소의 문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취소의 문제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취소에 대한 부분으로 가니까 최소기간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이고 1번 관광진흥법에 따른 지휘승계 신고 수리는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위 지휘승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접근 방법은 틀렸죠. 여기다 소독약 뿌리면 또 이제 상처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죠. 이게 판례 입장이죠. 이 수리 얘는 어떤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말을 해요? 영업자 변경이라는 효과를 발생을 시킨다. 그러니까 영업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 영업자의 지위가 양도인한테 있었던 것이 영업자의 지위가 양수인한테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업자 변경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법적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수리가 처분이니까 신고는 수리를 위한 신고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고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 요건이다. 이게 실질적 요건이다. 이걸 보셔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실질적 요건이다. 이걸 가지고 무슨 신고인지를 파악하는 거고 신고가 파악돼야 수리가 무엇인지가 파악이 되는 것이지 수리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신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거는 성립될 수 없는 얘기인 겁니다. 어쨌든 문장에 있어서만큼은 틀린 말은 아닌 거고요. 그러면 이래 보면요. 저 수리는 이런 의미가 있겠죠.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 철회, 취소하고 양수인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업자의 변경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취소는 지금 밑에 있는 이 계약이라는 후발적 사유에 따라 행해진 거니까 직권 취소는 아니고 철회가 될 거고요. 그래서 허가 철회와 신규 허가가 결합돼서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그게 바로 수리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휘승계 신고로 A회사에 대한 종합유원시설업 허가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A회사는 위 신고 수리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범상이익이 있겠죠. 그렇죠? 예, 자신의 영업권 박탈을 받게 소유권 관계 문제 아닙니다. 사법 관계 문제 관계 없는 거고요. 여기 공포 관계에서 영업권 박탈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사전 통지 떠올려 보세요. 사전 통지. 예, 사전 통지. 그러면 얘한테 이 수리를 해주기 전에 말입니다. 수리를 해주기 전에 이 친구한테 사전 통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사전 통지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예, 그 사전 통지 누구한테 하게 되어 있냐면 예, 이건 분명히 뭐예요? 적극적인 불이익 처분이죠. 거부 처분이 아닙니다. 소극적 불이익 처분이 아닙니다. 예, 기득권 박탈이죠. 기대권 박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전 통지의 적용 대상인 건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건데 그 대상 당사자가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당사자 등에게 하게 돼 있습니다. 당사자 등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 신청이나 직권으로 행정조차에 참여시킨 사람이죠. 여기서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얘는 직접 상대방이야. 그랬어요. 얘는 직접 상대방이야. 그러니까 이 수리 처분에 얘는 이렇게 직접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직접 상대방이다. 얘만 상대방인 게 아니라 이것도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아예 직접 상대방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죠. 그렇겠죠. 수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영업자의 변경이라고 했잖아요. 영업자의 변경이라는 것은 예, 그거는 양도인에 대한 허가 취소, 허가 철회하고 플러스 양수인에 대한 신규 허가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예, 이 부분이 바로 양도인 A 회사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바로 B 회사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의 A 회사도 직접 상대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맞는 것이죠.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상대방이니까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봐도 원고 적격은 문제 없어요. 상대방 봐버리면 원고 적격은 아무 문제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통과시키시고 A 회사는 제소기간 내에 취소를 제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3자 1년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뭐 물론이지 이런 식의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를 떠올리셔도 안 되는 겁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제3자의 문제 1년이라는 생각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신 분 없으실 겁니다. 예, 그러면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법이 만약에 개정이 됐습니다. 판례 상황이에요. 자기가 원래 국가유공자였어요. 그래서 보훈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체검사 다시 받으면요 등급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등급을 올리게 되면 보훈급여를 더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너무 궁금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유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처분 통지는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요 정보공개를 통해서 알게 된 시점이 먼저 있는 거예요. 먼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처분이 통지 송달된 시점이 뒤쪽에 있는 겁니다. 뒤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소 시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소송을 제기한 시점. 소송을 제기한 시점인데 여기서부터 안날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돼요. 여기서부터 안날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90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도가 돼 버린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안날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90일이 되는 거고 준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등법원이 이건 이미 도가 된 거 아니냐라고 각하를 했어요. 그 대법원이 무슨 생각하는 것이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하고 기준을 여기다가 잡아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잡아라. 정보공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처분 받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죠.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의미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라고 했을 때 안다는 것이, 첫 번째 안다는 것이 과연 존재를 아는 것이냐, 위법을 아는 것이냐, 내용을 아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알면 그때부터 90일이라고 하는데 안다는 게 과연 뭘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법 공부 안 하면 미법이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건 내용입니다. 내용.
나한테 어떤 처분이 나올 것인지 그 내용을 여기서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내용을. 하지만 내용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처분의 존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 집에 처분 통지서가 왔어요. 내가 안 뜯어보면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렇죠? 존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존재한 시점은 언제예요? 여기서는 처분이 아직 존재가 안 했죠. 예, 처분이 존재하려면 효력이 발생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송달돼 줘야 되거든요. 통지서가 송달이 아직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존재 안 했습니다. 존재는 어디서 한 거예요? 여기서 존재를 한 거죠. 여기서부터 가야 되는 것이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라는 의미를 하나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안다는 게 말이에요. 안다는 게 이게 과거형이냐 미래형이냐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과거형인가, 즉 있었던 것을 아는 겁니까? 있었던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아는 것이냐 이거예요. 존재 문제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존재 문제인데 그리고 들어가 보시게 되면 그 존재가 있었던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미래 문제, 장래 문제로 이렇게 가게 되면 처분이 그런 처분이 있을 것을 알아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있을 것을. 당연히 있었던 것을 아는 것이죠. 있을 것을 아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송달됐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송달이 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고 처분은 이제 존재해버려요. 존재해버리는데 상대방은 보통 그날 알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알 때도 있고 제3자는 언제나 나중에 알아요. 언제나 나중에 알게 된단 말이에요. 처분의 존재를. 그러니까 처분이 존재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아는 것이지 이게 맞는 거지 있을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알았는데 뭘 알아요? 있을 것을 안 거죠. 그런 내용의 처분이 있을 것을 아는 거죠. 그런 건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보세요. 얘는 정보 공개하고 처분하고 누가 먼저 이루어졌는가? 처분이 먼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처분이 먼저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저거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판례인데 이것 때문에 내용과 존재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된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내용의 문제를 넘어서 존재의 문제로 이미 들어간 거예요. 존재의 문제를 들어간 거고 또한 나중에 알게 된 거니까 처분의 존재를 있었던 것을 안 것이 맞는 겁니다. 있었던 것을. 그렇다면은 어디서부터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정보 공개를 통해서 알게 된 3월 2일부터 출발시키는 게 맞는 거죠. 이거는 정보 공개 시점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정보 공개 시점을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죠. 저 판례 상황과 완전 반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보 공개 시점에 얘가 알게 돼. 원래 제3자는 이렇게 알잖아요. 원래 제3자는 나중에 어떤 경로로든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소기간은 준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A회사는 취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지위승계 신고 수리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그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여 효력정지를 구할 수 없다? 당연히 효력정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수인 이 사람이 영업을 더 이상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효력정지 충분히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2번입니다. 항고승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부터 좀 세게 들어갔죠? 1번부터. 근데 요게 여러분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뒤죽박죽이에요. 구급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부터 소송을 치고 나오는 해가 있고 앞에다가 작용이나 서설을 깔아주는 해가 있고요. 앞부분에 어려운 걸 까는 해도 있고 뒤쪽에다 어려운 걸 까는 해도 있고 막 그냥 산재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출제위원은요 앞부분에 어려운 걸 깔아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출제 기준이에요. 앞에다 깔아주게 되면요. 시험에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장수생은 합격시키고 그 다음에 초시생은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거는 기본 예의잖아요. 그렇죠? 먼저 들어온 사람 최대한 먼저 빼주는 게 기본인 거잖아. 물론 이제 우리는 초시지만 합격을 하려고 지금 최대한 해보는 건데 가능합니다. 그들의 작전을 알고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급 애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 볼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방직을 봤어요. 대구 쪽인데 이 친구가 30대 초반이었어. 한 명 뽑아. 근데 2명 면접 들어간 거예요. 하나를 잡아내야 되죠.
엉엉 울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떡해요? 나 겨우 한 8년 만에 겨우 2차 합격했는데 이번 면접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냐고 걱정해 우는 거야. 그냥 가서 술 먹어도 돼. 맘대로 해. 이유는 뭐냐? 너는 31살이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애, 같이 면접 본 애는 20대 중반이더라고요. 무조건 네가 합격이야. 이거거든요. 원래 출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본은 뭐라고요? 어려운 거가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딱 열었는데 1문이 어렵지? 풀지 마세요. 뒤에 거부터 푸세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신감 얻고 좀 내가 워밍업 되고 나서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 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 만났을 때 느낌에 따라서 작전을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항고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한인 부간이 붙은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서는 기한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의 대상으로 해서 기한만의 일부 취소를 구해야 된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부진정 일부 취소이죠.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좀 어려운 거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판서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위법한 부관을 다투는데 목적, 왜 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다음 두 번째 대상입니다. 대상, 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인가. 세 번째 본안의 문제입니다. 위법입니다. 뭐가 위법하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받아줄 것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 판결입니다. 무엇을 취소하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부 취소부터 들어갑니다. 진정한 의미의 진정 일부 취소 소송, 오리지널 일부 취소이죠. 그 다음에 가리지널 일부 취소 소송, 부진정 일부 취소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전체 취소송이라는 게 있겠죠. 그 다음 거부처분 취소까지 있고요. 그 다음 의무행송도 있는데 요건 빼놓고 들어가겠습니다. 거의 잘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건 다 똑같아요. 부관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은 똑같습니다. 부관 제거를 목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부관입니다. 부관을 대상으로 하죠. 그 다음 얘는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요. 이렇게 해서 처분성을 인정을 받고 주대행정행위를 근거로 인정받아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원래 전체 취소이니까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해서 가는 거고요. 얘는 실질이 거부처분 취소입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부관부 행정을 했다는 것은 나는 허가만 해달라고 했는데 부관을 붙였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걸 해준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실적 의미의 거부다 이거예요. 전체 취소에서 인용되면 거부처분 취소가 똑같이 재처분 의무 부과를 받아서 그래서 부관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형식은 전체 취소, 실질은 거부처분 취소인데 얘는 형식이든 실질이든 전부 다 거부처분 취소입니다. 무슨 말이야? 부관 삭제를 신청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고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을 신청했다 거부를 당했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건 명시적인 거부가 있는 거예요. 명시적인 거부가. 그래서 이것도 부관을 제거하려고 한 목적인데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겠죠. 뭐가 위법하면 되는 겁니까? 얘는요, 그 부관이 위법하면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부관이 위법하면 되는 거예요. 얘들은 특별히 다른 거 없기 때문에 부관부 행정이나 그 거부가 위법일 때 인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인용이 된다고 하게 되면 뭘 제거하게 되는 거, 뭘 취소하게 되는 것이냐 하게 되면 얘는요 부관만 독립 취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용되면 부관만 독립 취소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얘는요 전체를 취소하게 되고 얘는 거부를 취소하게 되는데 이것은 기속력으로서 재처분 의무 가지고 부관을 제거할 수 있게 가는 겁니다. 이 문제들 다 있습니다. 이거는 7급, 9급에도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정리를 한번 해 놓으셔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부진정 일부 취소에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소송재판에서 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하고요. 소의 대상하고 그 다음 우리 취소의 소송으로 뭡니까? 당해 처분의 위법 존부죠. 위법 존부 이렇게 가죠. 여기 이게 소송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송물. 대상 적격하고 소송물하고 불일치하고 있잖아요. 불일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송은 현재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근거가. 그래서 학설만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 판례는 이와 같은 것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알겠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소외 대상이 부관부 행정이 전체로 가고 있어요. 기한부 행정이 전체로 가고 있는데 기한만 취소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부진정 일부 취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이런 건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판례에 따르게 되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건 2005년도까지죠. 2005년도까지. 2005년도까지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문제를 전부 다 과태료 재판 준용시켰었습니다. 과태료 재판 전부 준용을 시켰다가 2006년도에 처음으로 건축법 80조에 있는 이행강제금에서 과태료 재판,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준용 규정이 삭제됐고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 삭제됐어요. 몇 개 남아있는 거 있습니다. 몇 개. 완전히 삭제된 건 아니에요. 일부 남아있을 수 있죠. 못 찾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 건축법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겁니다. 이건 급부하명으로 현재 처리가 되고 있는 중이고, 판례는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에 신고인이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이 얘기는 뭐죠? 관어사업 제한입니다. 관어사업 제한. 관어사업 제한은 이미 있는 허가를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고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허가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어쨌든 관어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 4개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나, 그렇다고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죠? 2010년도에 건축신고 사건, 금지해제적 신고, 2011년도에 착공신고 사건, 정보제공적 신고, 둘 다 같은 법리를 사용했고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건축신고하고 착공신고의 수리의 처분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리 거부의 처분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수리 거부의 처분성은. 근데 이거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문제는요, 막 섞어놨는데요. 이거 섞어놓고 안 하고 순서 잡아서 질문한 문제도 있습니다. 기출에. 순서 잡아서 질문을 한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원래 정상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법 제 14조 1항에 따라서 신고해야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고해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얘가 이제 수리 거부를 했잖아요. 수리 거부를 했으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럼 무신고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얘가 무신고 건축물이다. 행정청이 이렇게 인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신고 건축물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철거명령 같은 이제 시정명령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벌금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벌금은 무허가 건물, 무신고 건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겁니다. 요건이 무신고 건물, 무허가 건물 이쪽이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의무를 불이행을 하게 되면은 행정 대집행을 갈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언급을 한 건 그 대집행 언급은 안 했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행강제금이고,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게 방금 얘기했던 관어사업 제한이고,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관어사업 제한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순서 1단계, 2단계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제 보게 되면요, 이 친구하고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가도 되는 거죠. 왜? 요건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 친구의 요건은 얘가 되는 거고, 이 친구의 요건은 얘가 되는 거예요. 무신고 건물 전혀 다른 거죠. 그 제도적 목적과 취지도 다르지만 적용 요건도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는요, 이건 이중처벌이라거나 일사부재리라거나 하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장래 위험 방지의 측면에서 처분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수리는 사실행위니까 처분이 아니잖아요. 수리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형식적 행정행위라고 학설은 말을 하는 거죠. 사정결정은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짐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다른 행정위에 마찬가지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는 불가쟁력이 발생을 한다. 형식적 존속력 얘기하는 거죠. 불가쟁력. 그러냐 이거지. 이거는 이번 기회에 그냥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냐면, 단계적 행정절차, 단계적 행정결정 말하는 거죠. 단계적 행정결정 익숙하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키포인트로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요, 충분히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행정행위입니다. 가행정행위.
가행정의가 있고 두 번째 사전결정, 예비결정, 사전결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허가, 부분허가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 확약을 넣기도 해요.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확약 절대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넣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또 넣어갖고 얘기하면 그건 뭐 신경 쓰지 마시고 확약의 법리대로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요. 이 친구들은 처분입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처분이 맞다는 거죠. 얘는 처분이 맞다는 거죠. 얘는 처분이 맞다. 판례는 이거 다 처분으로 보는데 우선순위 결정, 어업면허, 어업허가 우선순위 결정 부분에 있어서 어업허가에도 우선순위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에서 판례가 뭐라고 했냐? 이거는 확약에 불과하고 처분이 아니다. 항고생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했죠. 확약에 불과하고 처분이 아니다. 그 말에는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 이거 처분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위에 있는 애들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이놈아들은 본인이 처분이고 이거는 처분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자기가 처분인 게 아니라 처분을 약속하는 겁니다. 행정행위의 발령이나 불발령에 대한 자기구속적인 의사표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처분이 아닙니다. 이건 빼갖고 별도로 밖으로 빼내시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얘는 임시적 유보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임시적 유보조치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임시적인 거 맞죠? 임시 가짜를 썼으니까. 직위해제를 하고 직권면직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이 친구가 직무수행 능력이 너무나 부족해. 그러면 바로 직권면직 갈 수 있어요. 현저히 부족하면 야, 넌 공무원 도저히 안 되겠다. 넌 가라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이게 진짜 최악인지 아니면 이거 갱생시킬 수 있는 친구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먼저 직위해제를 한단 말이죠. 직위해제를 하고 나서 대기명령을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교육훈련도 좀 시키고 연구과제도 좀 주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도 얘가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어. 그러면 직권면직. 그럼 자르는 거란 말이에요. 뭐죠? 그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요. 얘가 진짜로 직권면직을 할 만큼 그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판단을 유보해 놓은 거예요. 유보해 놓은 상태에서 임시적인 행위를 잠깐 하는 겁니다. 종행정 행위 나올 때까지만. 그 다음 사전결정.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건 사전적 확인행위입니다. 이거는 사전적인 확인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사전적 확인행위. 확인이다. 구속력이 인정이 돼요. 구속력이. 그러니까 1, 2, 3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거죠. 1, 2, 3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A라는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 너 저 요건 갖춘 거 맞다. 이렇게 딱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뭐가 이 최종적인 허가가 나오기 전에 사전적으로다가 종국적으로 1번 요건은 인정 이렇게 들어가는 게 바로 사전결정, 예비결정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부분허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부분적 완결허가입니다. 얘는 부분적 완결허가를 말하는 것이다. 완결허가다. 그 말은 이 완결이라는 얘기는요. 어떤 행위로 바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자력 안전법상의 그 부지사전 승인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부지사전 승인 받으면 바로 부지공사 들어갈 수 있어요. 아직까지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 최종적 허가 나온 거 아닙니다. 나온 거 아닌데 공사 바로 시작합니다. 다만 어떻게? 부분적으로다가 부분적 완결허가 다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부 처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방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푸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100년 걸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한 문제를 풀 때 관련 논점들 너무 넓히면 안 되지만 적정선에서 멈추면서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매핑이 안 되면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 문제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혼자 풀면요. 사람이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됩니다. 자꾸 머리가 확장됩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가다가 멈춰주는 맛, 그 맛이 쪼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풀면서 문제 푸실 때도 우리가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잡지에서 일을 하지 마세요. 이거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알겠어요?
예, 저도 제 책을 볼 때도 이래 봅니다. 이래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래 봐야지, 예, 좀 거리를 두고 봐야지 답만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답만 찾는 연습을 해야지 진짜 알려고 막 파헤치고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특히 행정법은 심한 겁니다. 행정법은 딴 과목이랑 달라요. 행정법은 절대 공부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한 스킬 게임이에요. 행정법, 수험 행정법은. 예,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원래 아는 학생들은 있어요. 원래 그런 게 익숙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건 방법 틀리게 되면은 공부 엄청 열심히 해도 점수 안 나요. 저희 내부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공부했고 점수 똑같이 나왔는데 한 친구는 시험장 가서 거의 100점 맞고 한 친구는 반토막 납니다. 여기서 점수 똑같은데. 그게 공부하는 자세와 방식의 문제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끼리 대화해 봤을 때 아는 내용이 똑같다? 아니에요. 가시면 점수는 달라요. 점수는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의 모든 것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행동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4개월만 참으세요. 4개월만. 그 정도는 예, 우리 인생을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 거부 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의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않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다 나누는 거예요. 칸 다 나누시는 거예요. 이거 기속력 어떻게 다 알아요? 다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한두 상황이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처분이 위법이니까 인용이 됐겠죠. 위법일 수 있는 가능성은 예, 4가지가 있잖아요. 4가지가 주체, 절차, 형식이라는 성립 요건, 적법 요건에 위반돼서 위법 한 개가 있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예, 내용의 위법이 하나가 있겠죠. 물론 이거는 법률 유보 원칙과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칸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속력 그르게 되면요, 예, 주관적 적용 범위, 그 다음에 객관적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시간적 적용 범위 이런 얘기 하죠. 이 주관적 적용 범위 문제 생기는 경우 없어요. 버리는 변수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다가 객관, 그 다음 시간, 예,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럼 칸의 평면이 4개로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4개로 나눴죠. 여기서 존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존재할 수 없는 문제는 바로 이건데요. 시간. 예, 이 시간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문제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법령 개정이 있었다거나 처분 이후에 예, 사정 변경이 있었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이 시간의 문제는 오직 어디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내용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내용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체 절차 형식에서 법령 개정 사정 변경 이런 문제는 없는 거지. 없으면 예, 칸은 예, 여기 1번, 그다음 3번, 4번 요 칸인 겁니다. 1번, 3번, 4번. 여기서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절대 밖으로 안 납니다. 예,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뚫는 방법은 뭐냐? 여기를 뚫는 방법은 예, 위법 사유 시정입니다. 위법 사유 시정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 내용의 문제 있잖아요. 이 위법 사유 시정에서 내용 부분은 왜 위법이라고 했는지 기사동이 깨지면 됩니다. 기사동이 깨지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위법 사유하고 이번에 하는 처분의 사유하고 둘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면 그러면 똑같은 잘못을 과오를 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 사유는 시정 보완된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준이 기사동. 얘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없는 친구가 있으면 이번에 권한이 있는 친구가 하면 되고 지난번 이유제시 안 했으면 이번에 이유제시 하면 되는 거고 지난번에 구두를 했으면 이번에 문서로 하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위법사유 시정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 시간 부분 여기는 이제 내용에서만 존재를 하는 부분인 건데 예, 여기서는 뭘 논의를 하는 거냐면 기속력은 뭐냐면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을 하라 이거예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을 한다는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법원이 생각해 본 부분 안에 그래도 판결의 취지가 있을 거죠. 그래서 이게 법원의 판단 범위 내외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처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판결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타임라인을 그리시는 거예요.
행정법은 언제나 칼로리 바란스 3칸, 그 다음에 이렇게 평면 4개, 그 다음에 타임라인, 이걸로 설명 다 끝납니다. 행정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갔을 때, 기속력의 판결의 취지가 판결 뒤쪽 상황에 있을 리는 전혀 없는 거잖아. 그쵸? 전혀 없는 거잖아. 버리는 변수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뭘 보냐?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의 표준시는 위법성 판단 기준시죠.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처분시로 보면, 법원은 어디까지만 판단했겠어요? 여기까지 존재했던 법령, 여기까지 존재했던 사실, 그것만 판단했었겠죠. 만약에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어디로 보면 판결시로 봐버리게 되면, 요걸 판결시로 봐버리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해봤었겠지만은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해봤었겠죠. 그러면 2번 부분에도 판결의 취지가 있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통설 판례가 처분 시설을 취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만 기속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판단을 한 범위가 되는 거고, 여기에만 1번 부분에만 판결의 취지가 있는 겁니다. 판결의 취지를 위반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지금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서 발생한 상황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발생한 상황은 법원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부분이에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부분이면 거기에 판결의 취지, 법원의 생각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에서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해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때 비로소 배상 책임의 요건을 구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걸로 한번 정리하고 끝냅니다. 8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기본 강의 아니신 분도 계시기, 제 기본 강의이신 분들은 그냥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리를 한 번씩 좀 해드리고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할 시간이 저는 없어요. 기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다가 이제 취소 소송이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국가배상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국가배상이 이렇게 있어요. 자기들끼리 기판력 한번 미쳐보시는 거예요. 기판력.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겠지. 무효확인 소송. 무효소송이 있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있겠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겠고,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국가배상 소송. 이렇게 있겠죠. 이게 기판력 나오는 문제, 선결관계 관련된 문제 전부예요. 이게 다예요. 이런 걸 덩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관련된 논점을 한 번에 묶어서 한 번에 기억해버리면 상황은 종료되고 더 이상 공부는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요. 빨리빨리 가요. 처음엔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갔을 때 주로 문제가 나오는 건 1, 2, 3에서 1입니다. 여기가 이제 집중이 되죠. 여기가 집중이 되는데, 이걸 통해서 빗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기판력이 미치니, 이게 이쪽으로 기판력이 미치니, 어디서 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는 손해 발생, 국가배상에서 손해 발생의 원인 행위로서 무엇요? 직무행위. 직무행위는 공법행위잖아요. 공법행위면 그것이 권력행위로서의 처분도 있겠지만 처분이 아닌 플러스 알파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손해 발생의 원인 행위가 처분이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야지 취송이 존재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처분이었어야지만. 손해 발생의 원인 행위, 직무행위가 처분이라는 전제를 깔아야지만 이런 선결관계, 기판력이 미치니 안 미치니 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깔았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요, 얘는 여기서 위법한지만 보죠. 취송의 소송물 위법한지만 봅니다. 그런데 국가배상에서는 뭘 봐요? 공무원의 행위인지 직무행위인지 집행하면서인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위법한지 손해는 발생했는지 그리고 인과관계는 성립이 되는지 이런 걸 다 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전소의 소송물이 후에 있는 소송 후소의 본안 요건을 구성을 하는 것인가? 이게 선결관계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안에 탑재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으로, 여기는 이게 소송물인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건 전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전소가 돼가지고 이쪽에 기판력이 미치냐라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도 문제 있어요. 이게 일로 미치냐? 그러면 이건 완전 미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다. X 끝.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쪽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왼쪽이 전소예요.
무조건 왼쪽이 전소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후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눠 가지고 가야죠. 나눠 갖고 가게 되면 얘가 이제 인용이 됐을 때가 있을 때고 기각이 됐을 때가 있을 때고 역시 인용이 됐을 때가 있고 기각이 됐을 때가 있고 인용이 됐을 때가 있고 기각이 됐을 때가 이렇게 있는데 후소 쪽에다가 기판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하게 되면 얘는요 미칩니다. 예, 둘 다 미칩니다. 전면적 기판력 긍정이라고요. 부가처분이 있어요. 세금이에요. 과징금이에요. 부가금이에요. 부담금이에요. 부가처분이 있는데 내가 냈어요. 냈는데 그거 무효였거든요. 무효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내가 낸 돈 내놔. 잘못 낸 거야. 내놔라고 할 때 여기서 그거 무효 맞아. 그러면 여기서는 인용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효 아니야. 유효야. 그러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성결 문제. 민사법원은 효력 부인 못하니까 얘도 기각되는 거예요. 얘도. 이거는 100%입니다. 전면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기판력 안 미치고 아무것도 안 미쳐요. 아무것도 안 미칩니다. 왜 안 미치는 거냐면 어쨌든 이 친구는 뭐를 심리하냐면 실체 심리를 합니다. 실체 심리를. 내용에 대한 문제를 파악한다고요. 하지만 부작위 위협한 행동 떠올릴 때는 항상 이거는 절대 빼뜨리지 말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는 절차적 심리만 할 수 있는 친구다. 이거죠. 얘는 부작위 위법 확인송은 오직 절차적 심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판단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데 어떻게 앞에서 한 판단대로 뒤에서도 그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 기판력, 이미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론이에요. 학설은 이렇게 보죠. 이 취소에서 이렇게 갔을 때 인용 판결이면 기판력 미치고 기업 판결이면 안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판례 봅시다. 판례는 취소와 국가배상 이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어디를 끌고 왔어 판례가 하는 말은 항상 여기를 끌고 와요. 판례는 여기 취소 소송 쪽이 인용이 되었을 때 인용이 되었을 때 이렇게 깔아놓고 나서 여기서 고의 또는 과실과 국가배상의 위법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판례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단정할 수 없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취소 소송에서 위법이라고 인정했다고 해서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거죠. 단정할 수 없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친구는 바로 이 친구예요. 취소 소송에서는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안 하거든요. 이 부분이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문제 보게 되면요. 다른 시험에서는 이렇게 각각 치는 문제도 있어요. 각각 쳐볼까요? 판례가 각각 치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런 판례가 있어서 그래요. 일로 가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있어요. 인용이 되었다. 처분이 위법이라고 취소에 인정했다고 해서 과실이 인정되는 건 아니야라는 판례가 있어요. 아니야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요. 요거를 말하면은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요거는 단정할 수 없다. 세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세모다. 단정할 수 없다. 기판력이 미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단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판례 없어요. 판례 없습니다. 취소에서 위법이니까 국가배상에서 위법이니 1대1 대응시킨 판례는 없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남아있는 거야. 여기는 유보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 위에 게 X잖아요. 어쨌든 X면 1로 넘어가는 거는요.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단정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인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묻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묻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묻는 문제가 있으니까 세 가지 상황을 다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소송의 계속 도중에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신청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은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들어 재차 거부를 할 수가 있겠는가? 재차 거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문제에 보면 문제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기억하면 천재지. 그런 건 불가능해. 그래서 이건 트라이앵글 이론으로 한 방에 끝내시면 돼요. 이쪽에 판례가 있어요. 동일 광상 사건 판례가 있는데, 이건 사법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었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트라이앵글 하나 그려요. 트라이앵글 하나 그려놓고 나서, 처음 그리는 거니까, 깨끗하게 딱 그려놓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들의 공통분모를 하나 찾습니다. 요거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요거 하나 하고, 잠깐 쉬고, 쉬고 나서 잠깐 저거 시험 두 번째 거는 하프예요. 20문제고 두 번째 거는 10문제고. 아직 왔어요? 들어왔어요?
문제지? 두부 다 왔어? 이런 바보 같은. 네. 내려가 떼찌 해줄게요. 네.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우리 직원들이. 아침이어서 그래요. 네. 네. 그래도 어느 학원 직원보다 제가 수많은 학원 강의 다 해봤는데 어느 학원 직원보다 그래도 패스원 직원이 제일 친절해요. 예, 학생한테도 친절하고, 예, 강사들한테도 친절하고, 예, 제일 건물도 좋고, 예, 나쁠 게 별게 없어요. 요 정도는, 예, 애교로, 예. 그 두 번째 거 푸셨어요? 아직이죠? 네, 예, 그거는, 요거 설명드리고 나서요, 예, 10분 쉬시고 푸시는 겁니다. 10분 푸시고, 그 다음에 해설은 두 개 연결해서 같이 가도록, 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동,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는 공통분모를 하나 잡으세요. 하나를 잡는데 요거 말고 플러스 알파가 하나가 있는데요. 요 친구도 요즘 나오니까, 예, 요 친구도 요즘에 최근 판례 때문에 그래요. 최신에 뭐 얘기하는 거냐면 직권심리요. 직권심리. 행정소송에도 행정심판에도 둘 다 직권심리 있죠. 행정소송은 26조에 들어가 앉아있고 행정심판은 39조에 들어가 앉아있는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도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장 책임의 예외를 일부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판례가 제한적용요설의 입장에 따라서 뭔 소리예요. 변론주의 보충설의 입장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으면 명시적 주장은 없지만 그러니까 A라는 사유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명시적 주장은 한 적이 없지만 이거예요. 명시적 주장은 한 적이 없지만 일건 기록에 현출이 되어 있다면 이게 어딘가에 등장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 있으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 있다는 말은 얘가 만약에 당사자 중에 누군가가 비사유에 대해서는 명시적 주장을 한 거야. 이런 일이 있다고,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B사유에 대한 주장으로부터 A사유에 대한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면, 즉 A사유의 주장도 같이 나온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랬더니 그 합리적 의심은 무엇을 말하는 건데 그랬더니 그거는 기사동이지라는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사동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 있다면 즉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면 이거예요. 된다면 이 A 사유에 대한 명시적 주장은 없었지만 이에 대한 심리를 법원은 할 수가 있다. 원래는 뭐예요?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심리하지 않는다. 변론주의 주장 책임이죠. 주장하지 않는 사실은 심리하지 않는데 이런 정도 상황이면 A사유 심리하겠다. 이게 기사동이 직권심리에도 하나가 있죠. 됐고 그 다음 요건 플러스 알파예요. 여기다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하나를 까시는 거예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다 기판력을 하나를 까시고 그 다음에 기속력을 하나를 이렇게 까신단 말이에요. 기속력을. 행정법은 스토리텔링 아닙니다. 행정법은 과학입니다. 행정법은 전부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 출제되는 게. 안 그러면 노답인 문제를 어떻게 냅니까?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순서가. 첫 번째, 이거는 본안 소송 절차잖아. 이거는 본안입니다. 본안. 그 다음 얘는요. 얘네 둘은 이제 판결의 효력이죠. 판결의 효력인데 얘는 소송법적 효력이죠. 절차법적 효력이고. 얘는요. 얘는 실체법적 효력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먼저 전소가 있고 후소가 있는 상황인데 전소의 판단에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버리죠. 완전히 미쳐버리면 후소 쪽에서는요 재판 따로 안 합니다. 심리 따로 안 한다고요. 그냥 여기서 위법이라네 위법해 그냥 이렇게 하고 적법이라네 적법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기속력은요 이건 진짜 심리하는 거예요. 심리하는 겁니다. 까놓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뭐예요? 먼저 끝난 놈이 기판력이라고요. 언제나 절차가 먼저고 실체가 뒤입니다. 절차가 먼저예요. 그래서 절차법적 효력, 소송법적 효력이 먼저고 뒤쪽으로 기속력이 깔린단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논의하는 게 사항적 한계, 실체상 한계, 시간상 한계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잖아요. 처사추배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다음에 기판력 가게 되면 주관적 적용 범위, 객관적 적용 범위, 시간적 적용 범위.
소속물의 동일성이죠. 소속물의 동일성. 기사동이 깨지면 사유의 동일성이 깨지고 처분의 동일성이 깨지며 소속물의 동일성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판력이 안 미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기사동 논의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기속력입니다. 기속력도 역시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기속력이 오직 이겁니다. 요거 하나 조심하시고 내용의 위법으로 인용되었을 때에만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내용의 위법. 알겠죠? 지금 여기서 했던 얘기 기억해 보세요. 뒤쪽에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시간의 문제, 법령 개정 사정 변경 문제는 주체 절차 형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내용과만 관계가 되는 문제라고 했죠. 또 하나가 있는 게 이거예요. 그게 다야. 뭐라고요? 시간의 문제, 법령 개정 사정 변경, and 기사동. 요거까지. 알겠어요? 법령 개정 사정 변경, 기사동. 세 개는 내용과만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내용과만 관련되는 문제지 주체 절차 형식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인 겁니다. 문제 푸는 데는 다 공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용이면요. 기속력은 구체적인 위법 사유에 미치는 거죠. 구체적인 위법 사유. 내용의 문제니까 사유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기사동이 깨지면 위법 사유는 시정되는 것이다 라고 뭐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바로 기사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작합니다.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법은 언제나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얘가 깨지잖아요. 깨집니다. 기사동이 인정이 안 돼. 인정이 안 되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 안 되고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 안 되면은 기사동 깨지면 기판력 안 미쳐요. 소속물의 동일성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 기사동이 깨지면요. 기속력 위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위법 사유가 시정된 거기 때문에 기사동이 깨지면 다 깨집니다. 기사동이 깨지면 다 깨지고요. 문제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좌면, 이렇게 해서 우면, 우변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 아랫변은 아직 없습니다. 아랫변은 없는데 이렇게 가는 문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 기사동이면 싸그리 깨진다고요. 싸그리 깨진다고. 그럼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처분사유 추가 변경 신청했다가 행정청이 패소했죠. 그 말은 무슨 판결이 나왔다? 인용 판결이다. 인용 판결이다. 처사 추변이 인정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적법성 확보를 위한 거잖아요. 원래 위법했던 처분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인정이 돼서 적법해지는 거야. 만약에 이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인정이 안 됐다면 당초 사유 그대로 가는 거죠.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인정이 됐다면 요번에 새로 주장한 사유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는 위법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적법으로 바뀌는 거죠. 인정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판결이 바로 인용 판결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판결이 적법하니까 기각 판결 나오는 거죠. 기각 판결 이렇게 나올 거야. 지금 장난친 거예요. 피고 패소 판결이라고 했잖아요. 피고 패소 판결이란 것은 피고가 기준이 아니잖아. 원고가 기준이잖아요. 원고 승소 판결이란 말인 거죠. 이거는 원고 승소 판결이면 인용 판결이란 뜻, 이거란 얘기입니다. 이거란 뜻이에요. 인용 판결 나왔다는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인용 판결 나왔다는 것은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인정이 안 됐다는 거죠. 안 됐다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당초 사유하고 요번에 주장한 다른 사유 사이에 있어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이 안 됐다는 얘기가 지금 전제가 깔린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사동이 인정이 안 됐다. 그런데 전소에서 취소 판결이니까 기속력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기속력이라는 게 전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새로운 사유, A 사유를 B 사유로 바꾸려고 했는데 A 사유만 고려해줬죠. B 사유는 무시해버렸어요. 법원에서. B 사유 가지고 다시 처분을, 똑같은 거부 처분을 이번에 또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여기 묻는 거죠. 기속력. 기속력 위반되냐 안 되는 거냐,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냐, 해도 된다 이거죠. 기속력 위반은 없다 이거잖아요. 기속력 위반은 없다. 따라서 가능하다. 그게 결론입니다. 네 번째. 고양시장은 A시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 사업은요, 집 짓는 건 공공사업, 공공사업은 특허죠. 승인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하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고양시의 도시관리계획상 부적합함을 이유로 제시를 하였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도시관리계획 뭉뚱그리기. 오케이? 뭉뚱그리기. 이게 바로 기사동 인정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건 뭐냐면요, 이게 만약에 당초 사유예요. 이렇게 당초 사유잖아요. 당초 사유인데 이게 당초입니다. 당초에 처음에 이유 제시 때 제시했던 사유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사유를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유를 주장했는데 요걸 이제 A 사유라고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A 사유입니다. 그럼 이제 B 사유를 여기다 한번 갖다 놔보세요. B 사유를 요게 이제 B 사유가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C 사유를 여기다 이렇게 한번 갖다 놔요. C 사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 D 사유 이렇게 한번 갖다 놔보세요. D 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D 사유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사동이 인정된다는 것은 처음에 내가 했던 말, 그 주장했던 말하고 있잖아요. 예, 공통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냐, 아니면 완전히 벗어났냐, 이 게임이거든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행정 말고 형사사건, 민사사건 다 똑같아요. 이렇게 가시게 되면요, 얘 같은 경우엔 기사동이 인정이 안 되죠.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얘는 완전히 인정되는 거고요. 얘는 반반이에요. 반반 판례도 있습니다. 반반 판례. 예. 뭐 이거 뭐야, 뭐 반반 이렇게 파는 거야, 그냥. 그죠? 예. 그래서 반은 인정되고 반은 인정 안 되고. 그러면 인정되는 것만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A 사유 있잖아요. A 사유, 당초 사유가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엄청 넓게 말한 거예요. 도시계획 통째로 말해버렸다면 그럼 기사동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넓어지는 거죠. 이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기사동의 인정 가능성은 커지는 거예요. 예, 거부 처분했고 그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자 한다. A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송을 제기한 경우에 고양시장은 취송의 계속 중에 거부 처분 이후에 사업 부지가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무슨 말?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죠. 그린벨트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정되면 신축 안 됩니다. 예, 재축, 개축 이런 건 돼도 신축 안 됩니다. 새로 지으려고 하잖아. 안 된다. 예,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부적법하다는 내용으로 거부 사유로 추가할 수 있으며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얘가 지금 이게 도시관리계획이에요. 이게 도시계획. 근데 도시계획 중에서 이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로 나오는 게 예, 용도 지역을 결정하는 것도 있고 용도 구역을 결정하는 것도 있고 용도 지구를 결정하는 것도 있고 이게 좀 큰 거고 이게 좀 작은 거고 얘는요 좀 특별하네요. 특별하네. 여기에 그린벨트가 있어요. 여기에 그린벨트가 개발제한구역이 여기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요. 지금 이거 C예요, C. 이게 지금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그러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되고 있는 거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인정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셔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후에. 거부 처분 이후에라고 했잖아요. 이후에. 그러니까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있어서의 시간적 범위를 지금 벗어나 버린 겁니다. 시간 상한계를. 그렇죠? 그러니까 실체 상한계 기사동에는 문제가 없다. 시간 상한계 부분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우선 틀렸고요. 그 다음에 A가 제기한 거부 처분 취소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초 사유만 가지고 판단 내렸겠죠? 그러면 이제 위법하다고 해서 인용이 됐을 테고 고양시장은 위 사유를 들어 다시 A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건 맞는 말이죠. 이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 기사동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속력에 위반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도 같이 걸려버렸네. 죄송합니다. 거부할 수 있다. 예,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있다. 역시 객관적 범위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되는 건 시간적 범위죠. 시간적 범위. 여기 이겁니다. 이거. 이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여기도 표준시가 위법성 판단 기준시 처분시고 그 다음에 기속력 여기도 역시 표준시가 위법성 판단 기준시고 처분시 똑같죠. 처분시 똑같으니까 지금 이 거부 처분 이후에 발생한 그린벨트라는 사정 변경의 문제가 돼버린 거니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벗어났다면 기속력도 역시 벗어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앞도 틀리고 뒤도 틀리고 예 완전히 틀린 얘기가 돼버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시 휴식을 하시고 11시부터 11시 10분까지 시험을 보고 그리고 10분에 다시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